교재 265페이지에 인컨텀스 2020이고요. 여기서 주요 개정사항을 보실 텐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마지막에 인컨텀스 소개문을 봐야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바로 사용되고 있는 규칙이죠. 예. 아까 2010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가 아니라 2011년도부터라고 했고요. 즉 숙고의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 같은 경우에 주요 개정사항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또 FCA 규칙이 나오네요. 또 FCA 규칙이 나오고요. 1980년부터 계속해서 만져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요. 인코텀스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역거래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계속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FCA 조건 같은 경우들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FOB 조건을 대체하고자 만든 조건이 FCA이고요. 현실 무역 운송 관행에서 가장 부합하는 조건들, 그러니까 FOB를 대신하기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들이라고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조건들을 1980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용 비율이 그렇게 안 올라와요. 사람들이 여전히 FOB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 FCA를 계속 이렇게 개정해주고 바꿔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하면 사람들이 쓰겠지라고 하는 정도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ICC에서 FOB 조건을 쓰지 마라, FCA를 써라 라고 말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또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안 조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젠가 바뀌게 될지. 이거는 뭐 카더라기는 한데요. 인컨텀스 2020 버전을 그래서 버전업 할 때 FOB 조건을 아예 삭제하고자 하는 안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현실적이진 않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FOB는 사실 무역 모르는 사람들도 아시는 경우 많거든요. 또 우리나라 수출 실적 산정할 때 기준 뭐였습니까? FOB 금액입니다. 근데 FOB를 없애게 되면은 뭐 반향이 생각보다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까지 나왔을 정도로 사실은 FOB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요 개정사항, 그래서 첫 번째, FCA 규칙에서의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 제공 의무를 추가했답니다. 아유, 말도 어렵다, 그죠? FCA 규칙이 뭔지는 배웠고요.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선화증권의 그냥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선화증권을 누구한테 제공해야 될까요? FCA 규칙에서. FCA 규칙은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매 수인한테 있거든요. 수입상. 그러니 수입상이 운송인이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송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운송인들은 물건을 선적한 다음에 그 선화증권을 매수인을 주게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게 원칙이기는 하나, FCA 규칙에서는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인이 신용장 거래 은행들한테 요 비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을 담보권과 수익권으로 구분하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들은 물품의 담보권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비엘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비엘이 포함되어 있는 화환어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은행들이 그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가 있고, 수입상은 그 물건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물품의 수익권과 서류의 담보권을 합쳐져야지만 명확한 소유권을 소유하는 거였죠.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막고자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 이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고자 신용장의 조건 하에다가 반드시 선화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놓는데, 수출상의 관점에서는 운송계약 체결을 지가 안 했다 보니까 비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아예 FCA 규칙 같은 경우에는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들을 운송인이 매도인한테 제공하면 매도인이 은행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들을 추가를 한번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옵셔널한 의무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기는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아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하나 추가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조항명이랑 배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인도 위험 비용이 A, 4, 5, 6항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인도가 A2항으로 위험이 A3항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A9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요 정도. 네. 그냥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뭐 그게 답니다. 자, 세 번째, CIF랑 CIP의 보험 부보 수준이 차별화되었대요. 예전에는 CIF나 CIP 모두 다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을 하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됐었냐면 ICC에서 말하고 있는 협회적가약관, FPA나 ICC C 조건을 들면 된다 였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 조금 바꿨습니다. CIF는 똑같고요. CIF에서는 FPA나 C 조건으로 들면 되는데 CIP에서는 구약관에서의 올 리스크나 ICC에서의 신약관에서의 A 약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디폴트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답니다. 왜 그랬냐면 역시나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1차 상품이다 보니까 개당 단가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CIP로 운송하는 화물들은 기본적으로 공산품, 2차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은 단위당 단가가 높죠. 그러다 보니 이 물품 가격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거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FPA랑 AR 또는 A랑 C를 비교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여기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커버리지하는 그런 리스크가 더 다양하고요. 여기는 커버리지하는 리스크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담보 위험이 많다 보니까 담보 위험이 적다 보니까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죠. 이렇게 둘을 아예 이원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늘 마지막에 탈락되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차별화가 좀 생긴 게 좀 다른 부분들이고요. 자, 네 번째, 내기 조건. 일단 D그룹 3개가 추가가 됐고요. FCA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조건들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기의 운송수단에 따르는 운송을 허용하게 된 거. 네. 즉 보통 물품에 대한 운송을 하게 될 때는 운송인들한테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4개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운송수단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게 다고요. 자, 5번째, DAT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DPU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DAT 조건에서의 T는 터미널이었거든요. 아까 봤던 그 화물 터미널. 그래서 예전에는 DAT 조건은 물품의 양하 의무는 여전히 존재했었지만 반드시 그거를 터미널에서만 양하해야 됐었어요. DPU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터미널이 아니라 그냥 물품을 양하 가능한 장소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금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조건이 아예 추가가 되거나 바뀐 조건은 5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 6번. 보안 관련된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살펴봤었는데요. 아까 통관이나 정보 제공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송이나 비용 관련해 가지고도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삽입이 된 겁니다. 즉 이제는 통관이나 정보 제공 더해 가지고 운송이나 관련되는 비용들까지도 보안 관련된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아까 언급했던 그런 보안 관련된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입상한테 연락을 해서 수입상이 연락을 취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그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와서 그러한 원본 문서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이런 식의 상황들에서 반드시 어떠한 코스트가 발생될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코스트 조항에서 비용 조항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운송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운송인들한테도 보안 관련된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삽입시킨 거예요. 즉 수출자도 의무가 있겠고 운송인한테도 의무가 있는 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실 거래에서는 이미 운송인들도 그런 전략물자와 관련된 취급 의무가 있거든요. 인코텀스에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그게 또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보시면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들로 확대가 되었답니다. 아까 바로 전 버전에서 뭐였냐면요. 사용 지침이었거든요. 가이던스 노트. 그래서
가이던스 노트의 내용보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의 내용이 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본문의 양 정도까지 돼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거의 인코텀스 본문 내용들 수준으로 너무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인코텀스 A1항부터 A10항까지를 볼 필요가 없이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만 보아도 거의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자, 아까 이제 아직 안 보았던 인코텀스와 관련된 인트로덕션, 소개문들이 양이 많아졌습니다. 네. 2010 버전은 공부하기가 조금 편했던 게 인코텀스 소개문 자체가 조금 심플해가지고 또는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거예요 딱딱딱 말해주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인코텀스 2020 소개문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수필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기가 좀 그래. 더군다나 우리는 그걸 외워서 써야 되잖아요. 응? 수필을 외워서 쓰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소개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켜서 이제는 사실 이게 소개문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해요. 그러니까 무역거래자들,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 갈 수 있는데 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는 거죠. 네, 그렇게 바뀌었고요. 이제는 무역거래자들은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나 소개문 정도만 확인하더라도 인코텀스를 거의 한 80% 이상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언급했던 조달 관련된 규정들이 4개 규칙에서 10개 규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9가지 정도의 주요 개정사항들이 존재하고요. 아까 버전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도 9가지였던 것 같은데 무게감 자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아예 막 조건들이 막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들도 존재했고, 네, 그거 말고도 국내 거래도 가능하고, 아예 대열도 바뀌었고, 보안 관련된 통관, 터미널 취급 수수료 연속 매매 이런 새로운 언급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뀐 게 FCA 규칙에서 본선 쪽지 표기 선화증권 제공 의무 정도? 이것도 옵셔널이고요. 네. 여기 자신의 운송수단 사용 운송 허용도 옵셔널이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소소한 부분들이죠. 그냥 과거에 바꿨던 부분에서 그냥 조금 어루만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인코텀스 개정 특강을 저 했었는데 처음에 인코텀스 개정 버전을 작년이 재작년이요. 네. 처음에 인코텀스 개정 버전을 받아본 다음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바뀐 게 없는데 싶어가지고 조금 되게 애매했었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개정 특강을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랬었어요. 인코텀스 2010대만 하더라도 2000 버전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2010 버전을 공부하면서는 일단 저희가 공부할 게 많았고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말이겠는데 제가 ICC에서 나왔던 그 인코텀스 그 책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조금 더 가보면 ICC에서 이런 인코텀스와 관련된 해설서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입수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좀 지식을 제대로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럴 게 없었어요. 그냥 이게 다라서. 네. 사실 이렇게 그렇게 심오한 내용들 자체가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마이너 체인지인데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올해 시험 문제로서 다루어지면 30점짜리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덜고 가는 거고요. 왜냐면 올해 30점짜리 나오면 내년에 이걸 30점짜리로 또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일회성 내용이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에 30점짜리 문제로 안 나오면 여러분들도 요거는 30점으로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죠. 그런 부분 정도 차이 나겠습니다. 네. 자, 인코텀스 채용의 효과고요. 아까 예전에 보았던 저연거래 조건의 효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말이겠지만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건 ICC에서 퍼블리시한 그 인코텀스를 채용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동네 FOB는 그거 아닌데? 그런 식의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요. 역시나 꽤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데 곡해하면 안 되는 게 인코텀스를 쓰면 분쟁이 모두게 회피되는 거 아닙니다. 인코텀스에서 규정한 부분들에 한해서 분쟁이 회피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당사자가 거기 있는 대로 행동했을 때에 말하는 거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ICC에서는 이런 건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FOB 조건을 복합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ICC의 계산에서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당연히 인코텀스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요. 또는 우리 전에 본 걸 기준으로 보면 인코텀스에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코텀스에 와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인코텀스에 다루고 있지 않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대금의 결제를 뭘로 해라,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런 거 없고요. 또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코텀스가 규정한 내용들을 충실히 따랐을 때에 규정한 내용들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은 회피될 것이다. 이런 뷰입니다. 자, 장애 요인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준거법, 또 지식, 해석의 상이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인코텀스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코텀스는 만능은 아니고요. 만능 해결사 아닙니다. 스테이터스 자체도 규칙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네, 파트 1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파트 2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인코텀스 2020 소개문을 볼 거고요. 일단 본문들부터 먼저 볼 겁니다. 7개로 돼 있는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인데, 다시 말씀드리나 이거랑 복합 운송이 동의어는 아닙니다. 네. 소개문에 이 7가지 조건들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렇게 워딩이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합 운송 조건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이제 글자를 보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7가지 조건, 복합 운송 전용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얘네 3명만 일컫고 있었고요. ICC의 가이드 노트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게 갑자기 버전업이 되면서 얘도 이게 복합 운송을 위해서 만든 조건이다 라고 변모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FOB도 복합 운송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FOB가 복합 운송 조건이냐 라고 하는 것들도 안 맞는 것처럼, 네, 그냥 복합 운송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칙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복합 운송과 모든 운송 방식을 동의어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착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슬픈 결과가 나오죠. 예를 들면 출제자는 인코텀스의 복합 운송 규칙 뭐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해서 아까 언급했던 FCA, CPT, CIP를 쓰는 거를 이제 예상하고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7가지를 복합 운송 규칙이라고 이제 착오로 착각하고서 쓴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답안 자체가 이제 하나는 산으로 가겠죠.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규칙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 간단하게 본 다음에 맨 위에 가서 소개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도록 하죠. 엑소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가시냐면 294페이지 보시도록 할게요. 네, 294페이지 챕터 2고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 가능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총 7개의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차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코텀스 A랑부터 A시팡, B랑부터 B시팡까지 쪼로록 나와 있다 보니까 목차를 정확하게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1, 2, 3, 4의 구분은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네. 첫 번째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나온다네요. 이번 2020에서의 주요 개정사항들이죠. 한번 볼까요? 295페이지부터 보시면 길죠. 한 6가지가 나와 있네요. 네. 그것도 워딩이 쪼로록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조건별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개별 조건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네요. 제가 칠판에 띄워놓은 거 보면은 엑석스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나 봐요. 자, 세 번째로 당사자의 주요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요 의무를 제가 뭘로 표현해 놨냐면 아까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인도, 위험, 비용, 그리고 빠졌는데요. 지금 이거 빠뜨렸는데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입니다. 요거를 저는 그냥 제가 임의로 주요 조건이라고 했고요. 즉 10개 중에서 5개를 주요 의무로, 나머지 5개를 기타 의무로 보셨다고 보면 돼요. 자, 해서 5가지 부분들이 이제 주요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5가지는 기타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5가지 주요 의무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답안지에 꼭 쓰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개별 조건들별로 계속 바뀔 겁니다. 근데 당사자의 기타 의무는 당사자 주요 의무 대비해가지고 거의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뭐 11가지 조건이 동일한 것들도 존재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A8항 같은 경우 점검 포장 하인 이거는 XOX부터 해가지고 XOX 빼고 다른 조건들이 그냥 다 동일하거든요. 네. 내용적으로 동일하고 통지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입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조건들별로 계속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의무로 묶었다 정도의 의미이고, 여러분들이 재배열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뭐가 주요하고 뭐가 주요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다시 294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이렇게 7가지 조건들로 구성이 되고요. XOX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썬 부분들은 인코텀스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의 사견을 별로 넣지 않고 가급적이면 ICC 코리아에서 나왔던 인코텀스 2020 공식 번역본을 거의 그대로 담았습니다. 제가 임의로 내용을 수정 추가 편집하는 것들을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그래서 여기가 그냥 원문이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하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심지어 그림조차 다시 그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그림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ICC 코리아에서 나왔던 그 버전을 신규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네. 굳이 뭐 영문본까지 보시고 싶으면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뭐 2차 무역실무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림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XOX 규칙의 도해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왼쪽이 수출상, 창고, 공장, 그리고 오른쪽이 수입상,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앞에 까만색으로 상자 하나 들어가 있죠? 요 상자가 매도인의 인도, 위험, 비용이 종료되는 시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모난 상자가 그 앞에 있네요. 밑에 화살표가 있으면은 그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 된다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요 앞에 보면은 그 트럭이 나와 있죠? 네. 트럭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규칙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거를 한번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빨라지겠죠? 여러분들 FCA 조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CA 조건 보시면 304페이지입니다. 자, 294페이지, 5페이지랑 왔다리 갔다리 해볼게요. 일단 짐이 어디 갔습니까? 트럭 위에 올라가 있죠. 네, 귀엽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또 얘는 그림이 2개네? 아까 2개라고 했잖아요. 네,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는 적재 의무가 있었고, 기타의 장소에서는 그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엑소스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같다, 그죠? 네. LCL 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위험이 조금 더 가네요. 그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네. 뭐 그 정도 의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첫 조건이니까 사용자를 위한 설명물도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인도와 위험이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엑소스 조건은 주 지점에서 물품에 대한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또 수출 통관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답니다. 네, 뭐 당연한 말이죠. 아까 언급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운송 방식 하면서 2번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거를 다 보는 이유가 뒤에 있는 조건들도 지금 보신 모양새에서 약간의 수정 추가 정도만 있는 거예요. 이 주요 임무 관련된 부분들만 약간 수정 추가 있는 거지, 이 목차 거의 그대로 갑니다. 자, 2번 보시면은 그림이 4가지나 나와 있네요. 네, 말 그대로 운송 방식 관계없이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단일이나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인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네. 아마도 FCA 조건도 동일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FAS 조건이나 FOB에 가면은 여기 항공기나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배만 들어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3번째, 인도 장소나 정확한 인도 지점이랍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4번째 줄에 제가 언더라인한 거 보면 당사자들이 인도 지점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정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된답니다.
뭔 말이냐면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라고 했는데요. 공장이 이렇게 건물 하나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대기업 공장 가보셨나요? 대기업 공장 가보면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뛰려면 1시간 걸릴걸요?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 어디? 네, 거기 어디? 뭐 예를 들면 경비실 앞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실상 매수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장 안도 나름 회사 입장에서 보안시설 아닙니까? 근데 공장 안에 막 들어오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요. 공장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얼개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를걸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라고 말은 했는데 그 작업장 구내 어딘지 디테일한 장소 예를 들면 우리 주소 몇 동 몇 호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기재하는 것들은 매수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써져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인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자, 4번 매수인을 위한 유의사항이랍니다. 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조심스럽게 쓰랍니다. 왜? 매수인이 할 일이 너무 많죠. 어디까지 가서 그 물건 들고 무엇보다 제일 골 때리는 수출 통관을 해야 되죠.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수출 통관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적재 위험.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요. 맨 밑에 줄 보시면 매수인은 FCA 규칙을 선택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아까 엑소스 조건을 보시면 그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 앞에다가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와가지고 그 물건을 뭐 실어 가야 되는데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에 지게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컨테이너 저기 쉽게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매수인은 지게차를 끌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 이거 뭐 생각보다 무겁겠죠. 그러니까 매도인들이 도와주는 경우들이 가끔 존재해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막 낑낑거리고 막 들고 올라가는데 같이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저기 지게차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게차로 떠서 올리는 과정에서 떨어졌네? 이랬을 때 누구의 리스크인가? 당연한 말이겠지만 엑스웍스에서는 그런 적재와 관련된 협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역시나 매수인이 져야 되는데 그거는 판례에 의한 결과고 되게 애매모호하죠. 실제로 현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싸우지 않을까요? 그 왜 지게차 운전 그따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막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매도인들이 적재와 관련된 협조 의무를 할 때에는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고 차라리 그럴 거면 FCA 써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안규칙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6번 수출통관. 자, 두 번째 줄에 매도인은 수출통관이나 운송 중에 물품이 통과할 제3국의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답니다. 자, 첫 번째로 매도인이 수출통관 의무가 없다는 것들은 당연하고요. 제3국의 통관은 또 뭐예요? 제3국에서 통관을 또 하나 봐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존재해요. 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스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나 이런 운하를 통과할 때 통과하는 것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과세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통과 수수료 같은 것들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물품 가격 대비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통과 수수료, 통과세 같은 것들을 조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당연히 매도인의 어카운트가 아니라는 거. 당연한 말이겠지만 통관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들은 D그룹밖에 없습니다. F그룹이나 C그룹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통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죠. 자, 밑에 줄에 엑스웍스는 물품 수출 의사가 전혀 없는 국내 거래에 적절하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원자재 같은 거, 원유 같은 거. 자, 여기 원유 네가 파면 되거든? 파가.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엑스웍스에 딱 적합한 조건이고요. 사실 이제 산유국들이나 이런 원자재를 보유한 나라들이 엑스웍스 조건을 굉장히 선호해요. 아예 리스크가 없으니까. 자, 밑에 세 번째 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나 수출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엑스웍스 쓰지 말고 FCA 써라 라고 대안규칙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규칙은 어떤 규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1항에서 보통 설명을 해요. 뭐였죠 아까? 인도와 위험,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두 번째에서는 운송 방식과 관련된 거 나오고요. 그 뒤에는 유의점들, 개별 조건별 유의점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뭐 통관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요 관계에서 이 엑스웍스 대신에 대안 조건으로 쓸 수 있는 애들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FCA라고 나와 있고요.
FOB 조건 가가지고 보게 되면요. 역시나 비슷한 툴로 컨테이너를 통한 운송을 하게 될 때에는 FOB가 적절하지 않고 FCA를 써라 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는데 수출 통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거의 다 그래요. 네, 거의 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 통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 됩니다. 네. 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지만 그 물건에 대한 수출 통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은, 실제로는 몸은 오지도 않았죠. 뭐 운송인이 와서 물건 가져가는 거지 매수인이 직접 와서 물건 들고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매수인이 우리나라의 수출 통관을 어디에 접속해서 어떻게 해요? 통관 고유부호도 없고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한 것도 없고, 네.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또 수출 통관을 하게 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세될 일이 아예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관세도 안 내고요, 부가세도 안 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관세도 부가세도 안 내는데 수출 통관하는 과정에서 그 수출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규제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그거 수입상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을 그거 어떻게 봐?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걔들이 보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뭐 이거 파악해요? 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에 보면 규제사항들 쫙 있거든요. 아이템별로. 그거를 득해야지만 통관이 돼요. 수출 신고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매수인들이 시행한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법규적으로도 어렵고요. 여간 까다로운 일들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가 할까요? 아니, 그것도 XX 쓴다며. 누가 해요? 그럼 수출 통관? 현실에서는 XX 조건을 쓰더라도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 기업이 수출 통관하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관세사를 지정을 해가지고요, 관세사한테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를 주면 알아서 수출 통관을 다 해주죠.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일날 신고하면 당일날 수리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거든요.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수출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 것들. 전략물자는 좀 논외예요. 전략물자는 진짜 피곤해요. 건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언급했던 뭐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승인했을 때 유효기간이 1년 또는 2년이에요. 그래서 한번 받아놓으면 이 나라로 수출하건 저 나라로 수출하건 동일한 규제거든요. 어차피 HS 코드별 규제여서. 그래서 엑소스 조건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수출 통관에 소요된 비용을 매수인한테 청구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제일 많은 경우가 매도인이 통관하고 비용 청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물건을 수취해가는 운송인 있죠. 네, 뭐 운송회사가 물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 운송회사가 관세사한테 통관을 의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관세사한테 통관을 의뢰하곤 하죠. 운송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지역별로 지사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DHL 서플라이 체인 코리아에서 물건을 수취해 가면서 연계되어 있는 관세사들한테 이 물건에 대한 수출 통관을 의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는 뭐 매수인이 했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네,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출 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매수인이 취하는 것, 그러니까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것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매도인이 하거나 매수인의 운송인이 의뢰를 해서 매수인의 운송인이 의뢰한 관세사가 매도인의 명의로 수출 통관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매수인의 명의로 수출 통관을 하려면 매수인이 통관 고유부호 받고 뭐 복잡하다니까요. 아까 수출 규제랑 복잡해요. 그래서 결국은 매도인의 명의로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관사 되셔가지고 엑스웍스로 수출 통관할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매도인 명의로 해야 될 거예요. 매도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 매도인 명의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엑스웍스 해라. FCA 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특징을 보시죠. 첫 번째로 엑스웍스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규칙이랍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의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최저 가격 규칙입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보았던 우리 DDP 조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고 매도인의 최대 가격 규칙이다 라고 DDP에서는 들어가 있겠네요. 뒤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인도하게 되면 일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C그룹을 제외한 E, F, D 모든 그룹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 통관의 의무들도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들이었죠. 네, 이런 특징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역시나 워딩 교재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이니까. 자, 간호 4번에 보면은 거래 조건의 표기 해가지고 X웍스 뒤에다가 특정 장소를 놓는답니다. 이런 합의는 되는 거죠. X웍스 FTA 관세무역 연구원 1강의실 이렇게 놓게 되면 뭐예요? 여기다가 물건 갖다 놓게 되면 매수인이 와서 찾아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X웍스 FTA 관세무역 연구원 이래버리면 역시나 또 혼돈이 와요. 8층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이거 8층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1강실이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여기가 1강실이구나 물건 가져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지정 장소들을 잘 표기해 주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정 장소가 뭐죠?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점인 겁니다. 자, 당사자의 주요 의무 보시도록 하죠. 자, 매도인은 지정 장소에서 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숙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제일 중요한 건 적재하지 않은 채로겠죠? 아까 설명문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자, 그 다음에 그 가장 적합한 지점 선택할 수 있다는 것들 나오네요. 네. 매수인은 A2에 따라서 인도되고 A10에 따르는 통지가 있는 때에 여기서 말하는 A10에 따르는 통지는 이겁니다. 야, 물건 FTA 관세무역연구원 1강실 앞에 놨거든? 가져가면 돼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통지고요. 그 통지가 있는 때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됩니다. 네. 저의 의무는 어디에서 끝나는 거냐면 요 1강실 앞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고 매수인 거라고 써 놓은 다음에 매수인한테 여기다 놨으니까 가져가 라고 하면 저의 의무는 끝난 겁니다. 자, 위험 보시죠. 인도된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 B3 매수인의 위험 분기점이죠.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예외로 한대요. 자, 매수인의 의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2에 따라서 인도된 때부터의 모든 위험들을 부담한답니다. 근데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들은 합의된 인도 기일이나 합의된 인도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모든 위험들을 부담하게 되고 물품이 특정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뭔 말이냐면 제가 A10에 따라 가지고 물건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매수인들은 네 알겠습니다 가져갈게요라고 하는 단문자를 보내면 될 거예요. 근데 매도인들은 보냈으나 매수인은 읽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어. 일십인지 아예 안 봤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 한 거거든요. 저는 그냥 요 1강실 앞에다가 물건 놓고 그냥 전 퇴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건 매수인의 몫이고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 물건 가져갔네? 그런 부분들은 매도인의 어카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런 위험들을 부담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도의 분기점과 위험의 분기점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의무. 자, A2에 따라서 인도된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된답니다. 1강실에 놓을 때까지 말하는 거죠. 자, 매수인. 인도될 때로부터 물품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자, A4, 5, 7 나오는데요. 4는 운송계약이라고 돼 있고요. 5는 보험계약이라고 돼 있고요. 7은 7은 수출입 통관입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제공, 협력 의무와 관련해서 매도인에게 발생된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된답니다. 뭔 말이냐면, 매도인들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매도인들이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이나 수출통관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운송인들의 그런 운송 스케줄이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요율이나 수출통관 관련된 화물의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느냐고 비용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비용까지도 상환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C. 자,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공과금, 통관 절차 수행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할 때 무슨 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부과가 없는데 개별 국가들별로 수출 관세가 있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이나 이런 경우, 베트남도 특정 쌀 품종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가 있어요.
자국에서 쉽게 말하면 수출 못하게 하려고 막는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자, 뭐 당연한 말이겠는데 전략물자 수출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입 승인이나 이런 인증을 받는데 빚는 비용들도 당연히 매수인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매도인이 하고 매수인한테 역시나 청구합니다. 자, D. 자, 자신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거나 제가 분명히 통지를 해줬는데 말이죠.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단문자를 안 보내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들을 부담해야 된답니다. 뭐 당연히 측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해서 엑스웍스에서는 뭐 복잡하게 말했지만 저는 물건을 저기다 갖다 놓으면 끝. 그 뒤에부터는 모든 거는 다 매수인이라고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자, 운송계약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커텀스 2000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운송계약과 관련해서도 no obligation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서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정보 제공에 대한 협력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인의 의무 보실게요. 네,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을 마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은 누구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자, 매도인은 정보 제공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동일한 툴로 보험 보도록 할게요. 굳이 제가 책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자, 매도인 보실게요. 똑같죠? 체결 의무 없다? 다만 정보 제공해야 된다. 똑같고요. 근데 매수인 볼게요. 다르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아까는 뭐였죠? 운송에서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였죠. 이런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험과 관련해가지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보험계약자는 매수인, 피보험자는 매도인의 보험계약을 들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했었죠? 임의부보라고 말을 했었죠. CIF랑 CIP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의무들이겠습니다. 네. 자, 당사자의 기타 의무 보시도록 하죠. 매도인. 자, 역시나 다른 조건들도 동일할 건데요. 첫 번째, 매매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그리고 상업 송장을 제시해야 된답니다. 일단 물건은 물건이겠고요. 상업 송장은 물품에 대한 그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죠. 인보이스. 네. 자, 기타.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들을 내야 된대요. 뭐 물품에 대한 검사 증명서나 품질 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건에 대한 보증서나. 자, 이런 서류들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해도 된답니다. 즉 반드시 원본으로 꼭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래요. 전자적으로 내도 된답니다. 네, 제공될 수 있다입니다. 현실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서류들도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운송서류 같은 거요. 운송서류는 반드시 그 원본이 필요하거든요. 파일은 필요 없고. 자, 매수인. 자, 매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 정도만 나와 있고. 자, 매수인이 제공해야 되는 서류는 역시나 전자적으로도 제공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A1항은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가도 비슷합니다. 아마 FCA까지만 제가 검증하면 뒤에 거부터는 아마 기타 의무는 안 보게 될 거예요. 자, 인도서류와 운송서류 볼게요. 자, 매도인. 인도서류나 운송서류 없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물품과 상업송장 그리고 일치증거만 내면 되는 거고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인도를 수령했다고 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면 된답니다. 뭐 일강시라서 물건 가져가면서 인증샷 찍어주면 되겠죠?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수출 통관. 매도인은 뭐라고 돼 있죠? 수출 통과, 수입 통관과 관련해서 통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취득하는 데 따르는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을 해줘야죠. 뭐 화물이 뭔지도 설명해 줘야 되고 카탈로그도 줘야 뭐 HS 코드도 분류할 거고 뭐 등등등 있겠죠? 뭐 매수인 수출국, 통과국, 수입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수입 허가, 보안 통관, 선적전 검사, 공적 인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수입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통관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통관은 아까 전략물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나오는 선적전 검사는 뭡니까? Pre-Shipment Inspection이라고 하죠. PSI. 말 그대로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이 화물이 매매계약 화물들이랑 일치하는지를 선적전 검사 기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일치성을 판단하는 것들을 선적전 검사라고 하고요. 어디서 배웠었냐면 품질 조건과 수량 조건에서 배웠었어요. 품질 조건과 수량 조건에서 선적 품질 조건은 매도인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아마 매수인들이 선임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도 PSI가 공적 기관에서 하는 PSI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과세당국, 우리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 화물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우범화물인 거야. 그래서 한번 컨테이너를 개장해 봐야 되겠대. 이렇게 과세관청 같은 곳이 임의로 하는 PSI들도 존재합니다. 관련되는 비용들도 다 누구?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 PSI도 매수인. 공적 인가, 뭐 수출입 승인,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매수인.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통관 신고하고 돈 내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수되는 모든 것들도 매수인이 해야 돼서 실제로 어려워요. 매도인은 뭐 하는 거? 정보 제공에 대한 협력 의무만. 자, 점검 포장 하인 보시도록 하죠. 매도인은 물품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검 작업들에 드는 비용들은 부담해야 된답니다. 네, 뭐 당연한 말인데 물건 인스펙션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품질이 일치하는지, 용적이 일치하는지, 중량이 일치하는지, 수량이 일치하는지 포장하려면 그 포장에다가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몇 CBM이고 몇 킬로그램이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매도인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엑스옥스여도.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해야 화물에 대한 특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자, 매도인은 이런 부분들 이거를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에 대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특정 거래에서 포장되지 않은 채 운송되는 형태의 물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뭔 말이냐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택배 박스에다가 예쁘게 싸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운송을 감내할 만하게 적절하게 포장을 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매도인한테 있습니다. 운송 중에 포장이 불충분으로 통해서 운송 중에 멸실이 되었다? 그거는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물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물품이 포장되지 않은 채 거래되는 거 뭐였었죠? 비포장 산물이라고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은 포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특정을 할 때 매수인한테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매수인한테 이거 매수인 거 뭐 깃발을 꽂아 놓든지 뭐 펜스를 쳐 놓든지 파티션을 해 놓든지 잘 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적절하게 포장하고 물품에 대한 화인을 표시해야 된답니다. 네.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요건이나 하인 요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하는데 물건에다가 뭐 하인 찍지 마라고 했다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다 읽어보는 이유는 뒤에 것부터 안 읽을 거라서 그래요. 엑스웍스는 매도인이 결국은 점검, 포장, 하인과 관련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이거는 엑스웍스도 부담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DDP까지 싹 다 매도인이 해야 됩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겠죠? 자, 매수인의 의무는 없답니다. 통지 A10이네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지하면 된답니다. 자, 아까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강의실 앞에다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물건 여기 있어요. 가져가요? 이러면 된다는 거죠. B10. 자, 매수인은 어느 시기, 장소에서 인도를 수령하면 되고 또는 그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걸로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지금 제가 못 가니까요. 5시 반까지 거기다 놔주세요. 제가 5시 반에 수령할 거거든요. 그 전에 놓지 마시고요. 5시 반쯤에 갖다 놔주세요. 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루틴한 거고요. 통지 의무는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딱히 나올 만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A10부터 A1항부터 A10항까지 하나 다 읽어드렸고요. 다 같이 봤고요. 네, 이런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겠고 뒤에 있는 조건들부터는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네, 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거니까 차이 나는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당 및 특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텍스트로 보면서 넘어갈게요.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어서. 충당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appropri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에서 identification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특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부터 CISG에서 썼던 워딩이고요. appropriation은 인코텀스에서 썼던 말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까 볼 때 충당이로 돼 있어요? 특정으로 돼 있었어요? 특정으로 돼 있었죠? 바꿨어요. 인코텀스가. 네. 인코텀스가 2000 버전까지는 충당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identification, 특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뜻이고요. 자, 충당의 방법 나오네요. 특정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물품이랑 명백하게 구분하고,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계약 대상 물건인 거를 확인시켜주면 된답니다. 가장 깔끔한 게 깃발 꽂아놓거나 포장해가지고 화인해놓거나 이러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조건은 오직 엑소스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까 FCA 작업장에다가 물건을 적재시켜주고요. 기타의 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양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요. 이미 특정이 돼 있는 거죠. FOB 온보드 시켰잖아요. 특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큰 조건들이 엑소스고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착각하는 것들이 엑소스는 마치 매수인들이 와가지고 물건 구매하려고 줄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야 와서 파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다른 물건들이랑 명백하게 구분해서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 기름 퍼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충당의 효과 이렇게 해야지만 인도된 걸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FOB 셀러스 팩토리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엑소스 뒤에다가 지정 장소들을 넣게 되면 거기가 인도 위험 비용의 원기점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공식은 뭐 FOB라고 해서 딱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FOB에서도 지정 장소, 요 장소가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점입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라면 엑소스 뒤에다가 셀러스 팩토리를 넣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FOB 뒤에다가 셀러스 팩토리라고 넣게 되면 그건 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FOB는 해상 내수로 적용 조건이기 때문이죠. 뭐 바다가 뭐 배가 공장이 아니라면 뭐 배가 공장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근데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FOB 관세무역연구원 1강의실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FOB 성수동 보세창고 엄청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거죠? 사람들이 이걸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일단 모르는 거예요. 엑소스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FOB 뒤에다가 놓으면은 그냥 여기서 가져가는 조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알고 있잖아. FOB는 본선 적재 완료할 때까지의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들이고 내륙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의 책임이죠?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엑소스는요? 그런 거 없죠. 다 매수인이 하는 거였고 심지어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요 FOB 셀러스 팩토리를 한 다음에 물건을 가져가다가 내륙 운송 중에 사고가 났네? 매수인들이 아씨 망했다 어떡하지? 하다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요. 계약서 조건을 봤더니 FOB 셀러스 팩토리야. 고객님, 의뢰인님, FOB 조건입니다. 내륙 운송 중에 사고 난 것들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소를 제기하면 이러면 이제 갑자기 벙찌는 거죠. 갑자기 매도인도 뭐시여? 그런 거였어? 하면서 이제 갑자기 모르는 내용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엑소스 셀러스 팩토리 썼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FOB 셀러스 팩토리 이렇게 무지에 의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바람직한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답은 뭐? 자, 그래서 바람직한 약정 방법으로는 엑소스를 쓰면 되고요. 또는 옵션이 하나 더 있네요. FCA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인코텀스 2000 서문에 나와 있던 예시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조건들을 썼을 때 이루어지는 효과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인코텀스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다.